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사람 인생이라지만 설마 제가 썰밤에 사연을 보내는 날이 올 줄은 몰랐네요. 하긴 돌이켜보면 어릴 때부터 참 한많은 삶이었어요. 일남 일녀 중 장녀로 태어나 남동생에게 엄청 치이면서 살았거든요. 요즘은 좀 덜한 편이라지만 원래 우리나라가 딸보다 아들을 더 귀하게 여기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랬어요. 아니 오히려 남들보다 더 심한 편이었죠. 아버지는 제가 계집애란 이유로 학비도 아까워하셨고요. 어머니는 귀한 과일이나 고기 반찬 같은 걸 늘 남동생에게만 줬어요. 제가 아무리 먹고 싶다고 떼를 써도 절대 주지 않았죠. 아, 기집애가 무슨 식탐이 이렇게 많아. 누나가 돼선 동생한테 양보를 해야지. 난 왜 맨날 첫날 양보하고 살아야 하는데? 얼마 전에 이장님이 준 바나나도 용철이 혼자 다 먹었잖아. 나도 바나나 먹고 싶어. 엄마, 나도 입이 있는데 왜 맨날 맛있는 거 다 용철이 찾지야? 억울하면 너도 고추 달고 태어나든가. 시끄럽게 굴지 말고 할 일 없으면 네 방 청소나 좀 해. 이따 용철이 오면 밥 차려주고. 알겠어? 남동생은 부모님이 자기만 편애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4살이나 터울지는 지 누나를 몸종보다 더 하찮게 여겼죠. 누나, 나 일기 좀 대신 써주라. 이거 내일까지 내야 하는 거라 급해. 뭐? 네 일기를 왜 내가 써? 세상에, 한 달이 넘게 밀렸네? 여태 안 쓰고 뭐 했어? 아, 시끄러. 누가 나한테 잔소리 하랬어? 그냥 잔말 말고 공책 가져가서 채우기나 해. 이번엔 내가 쓴 것처럼 글씨 흉내 잘 내야 한다. 저번처럼 누나 글씨로 써서 걸리면 가만 안 둬. 강용철, 내가 네 누나지 동생이야?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야. 네 숙제는 네 스스로 해. 그래,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이따 엄마랑 아빠 반일하고 오면 누나가 한 짓 다 일러 바칠 거야. 이번엔 또 회초리로 몇 대나 맞으려나? 동생의 이죽거림 앞에서 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은 전후 사정은 듣지도 않고 남동생 편만 들게 뻔했으니까요. 그래, 알겠어. 해주면 되잖아. 대신 이번 한 번뿐이다. 진작에 그렇게 나올 것이지. 아, 그리고 찬장 위에 있는 과자 좀 꺼내줘. 테레비 보면서 먹게. 넌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네가 갖다 먹어. 어어어어? 이따 엄마 아빠 오면 또 맞고 싶어?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환경에서든 결국엔 익숙해진다고요. 하지만 참 이상하죠. 전 머리가 커질수록 부모님의 차별과 남동생의 횡포를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괜히 반항했다가 아버지한테 죽기 직전까지 맞아보기도 했고요. 몰래 가출해서 친구네 집에서 신세를 지기도 했네요. 그런 저를 유난스럽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미정아, 원래 부모들이 다 그렇지 뭐. 우리 엄마만 해도 맨날 우리 아들 하면서 끼고 사는걸? 그냥 딸들의 숙명이라고 생각해. 맞아.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너만 힘들어. 그러려니 해야지. 물론 그 시대 많은 여자들이 여자란 이유로 저처럼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은 건 알아요. 딸 아들 차별은 한 집 건너 한 집마다 있을 만큼 흔한 일이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받은 고통과 상처가 옅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공부도 곧잘 했지만 대학도 못 갔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요. 그저 아버지가 반대했기 때문이었죠. 계집애가 공부는 무슨 공부야? 고등학교까지 보내줬으면 애비로선 할 만큼 했다. 이제 집에서 얌전히 너희 엄마한테 살림 배워서 시집이 나가. 그러지 말고 시험이라도 치르게 해주세요, 아버지. 선생님이 저 정도면 서울에 있는 대학도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저 간호대 들어가서 간호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간호사는 뭔 놈의 간호사야? 서울 대학 학비가 뭐 땅 파면 나오는 줄 알아? 아버지 제발요. 저희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중에 제가 성인 되면 꼭 다 갚을게요. 아이 글쎄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이게 또 복날 개패든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그랬던 아버지가 남동생이 대학 갈 땐 말이죠. 무려 삼수까지 시켜줬어요.
공부에 소질도 흥미도 없었던 남동생은 그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도 간신히 전문대에 들어갔지만 말이에요. 어쨌든 그 일은 제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상흔을 남겼고요. 결국 저는 한밤중에 몰래 집을 빠져나와 무작정 서울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이제부터 나는 천의 고아다. 평생 부모님과 동생은 보지 않겠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낯선 풍경을 바라보며 얼마나 굳게 다짐했는지 몰라요. 서울 생활은 기대와 달리 마냥 좋지만은 않았어요. 일자리를 찾아 헤매다 숙식이 제공되는 찻집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장 부부가 지독한 구두쇠라 화장실 갈 때도 눈치를 줬어요. 물세 아깝다고 말이죠. 먹는 것도 자기들은 멀쩡한 반찬에 흰밥을 지어 먹고요. 제겐 키우는 개한테도 못 줄 것 같은 쉰밥과 남은 반찬을 섞어주곤 했네요. 그래도 꾹 참고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덕분에 상경한 지 2년 반 만에 그 찻집을 나와 작은 지하 새방을 구할 수 있었죠. 숙식이 해결되니 구할 수 있는 일자리 폭도 더 넓어져서요. 작은 섬유제조 회사 격리로 들어갈 수 있었네요. 거기서 남편을 만나 살림도 차렸어요. 사실 그전까진 먹고 살기 바빠 연애엔 관심도 없었는데요. 수다분한 성격의 근면성실한 남편에게 자꾸만 마음이 가더라고요. 어디서 들었는데요. 인생이란 망망대해를 뗏목 타고 건너는 일과 비슷하다고 하대요. 그 뗏목을 혼자 노저으며 건너는 것보단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덜 외롭고 덜 힘들다고요. 그쯤엔 저도 제 뗏목에서 함께 노를 저어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남편이었고요. 남편은 천의 고아에 저만큼이나 가진 게 없는 남자였어요. 같이 동거하다 애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요. 저도 부모님과 연 끊고 산 지 오래였기 때문에 식은 생략했어요. 그냥 둘이서 2박 3일로 설악산 여행하는 걸로 결혼식을 대신했죠. 지금이면 놀라 자빠질 일이지만 그 시절엔 그렇게 대충 자기들끼리 물 떠다 놓고 식만 올리는 경우도 많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의문스러운 구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과거 얘긴 잘하지 않았고요. 제가 캐물어도 그냥 얼버무리곤 했죠. 뭐 좋은 일이라고 캐캐묵은 옛날 얘기일 거네. 보육원에서 나고 자란 고아놈 인생이 특별할 게 뭐가 있다고. 됐으니까 우리 앞으로의 일만 얘기하자. 당신이랑 영준이 만나고 난 다시 태어난 거나 다름없으니까. 하여간에 말은 청산 뉴스지. 당신 가끔 보면 수상해. 국정원이라거나 뭐 따로 살림 차린 여자가 또 있다거나 한 건 아니지? 아이고 강미정 씨.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네요. 그렇다고 해서 결혼 생활이 불행했던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고요. 저나 아들에게도 참 잘했어요. 자기한테 들어가는 돈은 10원 한 장에 벌벌 떨어도 처자식에겐 돈을 아끼지 않았죠. 어디 그뿐인가요? 회사랑 집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속썩일 일도 없었어요. 술, 담배도 아예 안 했고 질 나쁜 친구들도 없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제게는 참 과분한 남편이었어요. 그런 남편이 달라진 건 결혼한 지 5년이 넘었을 때였어요. 그쯤에 남편은 팀장으로 승진해 바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언젠가부터 야근이 당연해지고 집에 있을 때도 어딘지 모르게 어리 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어요. 때로는 여보 하면서 뭔가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저를 불러놓고는 이내 아니다 그냥 한번 불러봤어 하고 싱겁게 넘어갔죠. 처음엔 일이 많아서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없는 살림에 남편 보약도 지어주고요. 밥상도 더 신경 써서 차려줬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의 촉이라고 해야 할까요? 남편이 제게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밤늦게 들어온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와 전화기를 들고 베란다로 나가는 거예요. 보통은 집에 오면 휴대폰을 방 한쪽에 던져놓고 쉬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조용히 베란다로 나가 통화를 하더군요. 조심스럽게 따라가 귀를 기울여 보니 수화기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까진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여자였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그 여자에게 남편은 얼토당토하는 말까지 하더군요. 네네, 알겠어요. 그럼 내일 전에 봤던 그 카페에서 만나요. 네? 아이, 결혼은 무슨. 저 아직 총각이에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머리가 멍해졌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게 확실해진 순간이었으니까요. 당장 베란다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남편을 잡아 족치고 싶었지만 꼭 참았어요. 남편은 저보다 더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분명 되도 않는 말을 둘러댈 게 분명했고 그럼 또 전 그 말에 넘어가서 이리저리 휘둘리기만 할 것 같았죠. 남편이 그 여자 만날 때 몰래 따라가서 결정적인 현장을 덮치자고 결심했네요. 그날 밤 마음속의 불안과 분노를 억누르며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제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남편을 목조르고 싶은 걸 꾹 참았죠. 이튿날 아들을 이웃집에 맡겨두고 저는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로 갔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야근한다던 남편은 6시가 되자마자 퇴근해 어디론가 차를 몰더군요. 늘 이런 식으로 내게 야근한다 거짓말하고 다른 여자를 만났던 걸까? 심장이 뜯기는 것처럼 아팠고 절로 눈물이 새어나왔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택시를 잡아타고 남편의 뒤를 쫓기 시작했죠. 이윽고 남편이 차에서 내리고 카페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도 급히 택시를 멈춰 세우고 기사님께 돈을 건넸는데요. 그 순간 귀를 찢을 듯한 자동차 경적 소리와 함께 차들이 갑자기 정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저는 즉시 고개를 돌렸는데요. 눈앞엔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횡단보도 근처에 오토바이 한 대가 쓰러져 있었는데요. 그 옆엔 운전자로 보이는 헬멧을 쓴 사람이 널브러져 있었고요. 그 맞은편엔 다름 아닌 남편이 피를 흘리며 엎어져 있었습니다. 도무지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넋이 나간 채로 가만히 서 있기만 했는데요. 택시 기사님이 "아이, 저 남자 그쪽이 쫓아가달라던 그 남자 아니요? 교통사고 난 것 같은데" 하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저는 다급하게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몰려든 사람들을 해치고 남편에게 다가갔죠. 여보, 영준 아빠, 정신 좀 차려봐. 아무리 소리쳐 불러봐도 남편은 감은 두 눈을 뜨지 않았어요. 누군가 신고했는지 이내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요. 이내 구조대가 달려와 남편과 저를 구급차에 태웠죠. 환자분이 머리를 크게 다치셨어요. 일단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할 겁니다. 네, 제발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건 그 순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남편이 무사히 눈뜨기만을 빌고 또 빌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남편이 낮은 신음과 함께 눈을 떴어요. 그리고 옆에 앉은 절 보더니 피에 젖은 손을 들어 올리더군요. 여보. 응, 나 여기 있어. 여보, 조금만 참아. 금방 병원 갈 거니까 조금만 더. 여보, 실은 나... 남편은 뭔가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간절하게 입술을 달싹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남편의 얼굴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고요. 간신히 뜨였던 남편의 눈이 다시 굳게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 눈은 다신 빛을 보지 못했죠. 무슨 정신으로 남편의 장례를 치렀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의 사망 선고부터 화장, 몰려든 조문객들까지 모든 게 현실이 아닌 꿈 같았죠. 겨우 5살 박이인 아들은 제 아빠가 죽었다는 것도 몰랐어요.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 아빠 왜 안 와? 아직도 회사에 있어?
천진하게 묻는 아들에게 저는 남편이 아주 먼 외국으로 출장을 갔다고 당분간은 못 올 거라고 대답해 줬어요. 대신 장난감을 사올 거라고 했더니 아들은 신나하더군요. 그런 아들을 끌어안고 또 한참을 울었네요. 남편을 죽인 가해자는 새파랗게 젊은 20대 남자였어요. 오토바이 운전이 미숙해서 그랬다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더군요. 가족이라곤 연로한 할머니밖에 없는 저희 집보다도 더 형편이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죠. 그 집 할머니가 무릎까지 꿇고 자기 손주를 용서해달라고 비는데 차마 모질게 나가질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주는 푼돈 받고 그냥 합의해줬어요. 그 총각이 감옥에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 남편이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제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저는 남편 대신 가장이 돼 어린 아들을 책임져야 했죠. 이미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터라 일반 회사에 들어가는 건 꿈도 꿀 수 없었고요. 인력사무소의 소개로 파출부 일을 시작했어요. 꽤 이름 있는 중소기업 사장님 댁이었는데요. 사모님이 좀 카탈스럽긴 해도 돈은 많이 줬어요. 저 오기 전엔 파출부가 여럿 갈려나갔다고 해서 긴장했는데 다행히 사모님이 저 일하는 걸 마음에 들어 하더군요. 우리 바깥 양반이 입이 까다로워서 어지간한 반찬은 손도 안 대거든. 근데 아주머니가 하는 음식은 다 맛나게 잡수시네. 손끝이 야무져 그런가 청소도 꼼꼼하게 잘하고. 아예 입주 가정부로 일할 생각은 없어요? 돈은 훨씬 더 쳐줄 수 있는데. 감사한 말씀이지만 제가 아들이 하나 있어서요. 아직 초등학교도 못 들어가서 아직 제 손길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요? 아쉽네. 어쨌든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네, 사모님. 열심히 할게요. 나름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으니 힘이 났어요. 얼른 목돈을 모아 작은 음식점을 차릴 계획이었죠. 이 파출부 일이라는 게 아무래도 고용주 눈치도 많이 봐야 하고요. 무엇보다 아들과 함께할 시간이 너무 적었으니까요. 자영업을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파출부 일을 시작한 지 반년 만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을 봐주던 이웃집 아주머니가 갑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게 된 거였죠. 나도 영준 엄마 사정이 딱하니까 그동안 말을 못했는데 실은 우리 친정엄마가 얼마 전에 뇌수술을 했거든.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당분간은 고향에 좀 내려가 있으려고. 미안해.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 영준이 봐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걸요. 어디 영준이 다른 데 맡길 곳은 있는 거야? 뭐 친정이라거나. 글쎄요. 한번 찾아봐야죠. 고민 끝에 정말 오랜만에 친정에 연락했어요. 결혼할 때 한 번 뵌 이후로는 처음이었죠. 저한테 부모로서 뭐 해준 것도 없으면서 저희 남편이 고아라고 얼마나 무시하고 반대를 하던지 결혼식 치르자마자 또 바로 연을 끊어버렸었거든요. 남편 장례식 때도 연락은 했었는데 뭐 일이 바쁘다면서 식구들 중 누구 하나 온 사람이 없었고요. 내색은 하진 않았지만 그것도 참 상처였네요. 아무리 내놓은 자식이라지만 그래도 사위가 죽었다는데 그이가 고아라서 장례식장에 찾아와 명복 빌어줄 일가 친척도 없다는 걸 알면서 어쩜 그리 무정할 수가 있나요? 그래도 의지하던 남편이 떠나고 나니 당장 손 내밀 곳이라곤 친정뿐이었죠. 여보세요? 엄마? 지금 바빠? 나 뭐 좀 부탁할 게 있는데. 하지만 엄마는 손주를 좀 봐달란 얘기에 냉큼 안 된다고 하더군요. 내가 이 나이에 거기까지 어떻게 가서 애를 봐주니? 엄마가 오가는 게 힘들면 내가 영준이를 거기로 보낼게. 유치원 끝나고 나 퇴근할 때까지 몇 시간이면 되니까. 우리 영준이 얌전해서 잘 울지도 않고 혼자서도 잘 놀아. 엄마는 그냥 영준이 저녁만 좀 챙겨줘. 돈도 내가 챙겨줄게. 응? 글쎄 안 된대도. 너희 올케 최근에 둘째 나왔잖아. 걔네들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차.
엄마의 단호박 거절에 눈물이 팽 돌았어요. 절로 원망의 말이 쏟아져 나왔죠. 엄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집을 왜 나왔는데? 엄마랑 아버지가 한평생 용철이랑 나 차별해서 그런 거잖아. 근데 어쩜 엄마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서방이었고 혼자 아등바등하는 나보다도 용철이 편히 봐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아니, 얘가 정말... 그래, 너 말 잘했다. 네 말처럼 너 옛저녁에 부모고 뭐고 다 버리고 서울로 올라갔잖아. 근데 이제 와서 너 힘들고 필요할 때만 쏙 연락해선 애 봐달라는 게 말이 되니? 내가 네 하녀야? 다른 집 딸년들은 매일같이 전화해서 안부 묻고 용돈이 너보다 보내기 바쁘다는데 이런 일로 연락할 거면 다신 연락하지 말고 끊어. 그놈의 고아 새끼 피부치 내가 뭐 예쁘다고 봐줘? 다른 무엇보다 엄마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에 비수로 날아와 꽂혔어요. 죽은 남편은 물론이고 저희 아들까지 모욕하는 엄마를 용서할 수 없었죠. 결국 저는 대꾸 없이 전화를 끊었고요. 다시는 엄마한테 연락하지 않았네요. 결국 저는 이웃집 아주머니가 고향 내려갈 때까지 아들 맡길 곳을 찾지 못했어요. 어쩔 수 없이 일하던 주인집 사모님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당분간만 애를 데리고 출근하기로 했죠. 사모님, 저 왔어요. 전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아들도 같이 왔는데 얌전히 창고방에 있으라고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됐어요. 어린애를 뭐 그런 좁고 어두운 곳에. 그냥 거실에 있으라고 해요. 전 어차피 외출할 거니까. 아, 오늘 베란다 청소해야 하는 거 알죠? 세탁소에 맡긴 옷도 좀 찾아다 주고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나갈 채비를 마친 사모님이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러다 제 옆에 선 아들을 보고 멈칫하더니 이내 아들을 꼼꼼하게 아래 위로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레 겁먹은 저는 아들을 얼른 앞으로 내세웠어요. 영준아, 인사해. 엄마 일하는 이댁 사모님이셔. 안녕하세요. 임영준이에요. 그러나 아들의 혀짧은 인사에도 사모님은 이렇다 할 반응이 없었어요. 계속 뚫어져라 제 아들을 쳐다보기만 했죠. 애 이름이 뭐라고요? 네? 아, 임영준. 영준이에요. 그 순간 갑자기 사모님이 제 아들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어요. 그리고는 몸을 뒤로 돌려 아들의 목덜미를 살피더군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아들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고요. 저 역시 놀라서 얼른 아들을 제 품에 안았죠. 사모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목덜미에 별 모양 점이 있네요. 그게 왜요? 사모님의 말처럼 아들의 목 뒤엔 별 모양의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남편 역시 똑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유전적인 요인인 것 같더군요. 임영준, 얘가 진짜 아줌마 아들이라고요? 네, 제 아들 맞아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사모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곤 입가에 미소를 띠더군요. 아니에요. 그냥 아줌마랑은 너무 안 닮아서. 인사할 때 보니까 목덜미에 뭔가 이상한 게 있길래 벌레인가 했어요. 근데 그냥 점이었군요.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되는가 했는데 사모님이 또다시 황당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애가 제 생각보다 더 어리네요. 전 좀 더 컸을 줄 알고 집에 데려와도 된다고 한 건데. 미안하지만 오늘까지만 일하는 걸로 하죠. 일당은 오늘치까지, 아니 이번 달치까지 다 챙겨줄 테니까 애 데리고 이만 가보세요. 네? 사모님, 그게 대체 무슨... 이해가 안 돼요? 아줌마 해고라고요. 애 데리고 당장 나가요. 왜 그러세요, 사모님?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정말 말귀 못 알아먹네. 사모님이 핸드폰을 꺼내 밖에 있던 전용 운전기사와 가정부를 호출했어요. 그리고는 저와 아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하더군요. 사용인들은 잘 훈련된 로봇처럼 저를 밖으로 끌어내려 했고요. 기겁한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황급히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돈은 통장으로 바로 붙여줄 테니까 다신 이 집에 얼씬할 생각도 마요. 알겠어요? 제가 미처 뭐라고 대답할 새도 없이 쾅 대문이 닫혔어요.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아무리 사모님을 소리쳐 불러도 굳게 닫힌 대문은 열리지 않았죠. 결국 저는 황망한 마음으로 아들의 손을 쥔 채 돌아설 수밖에 없었네요. 근데 얼마나 걸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파출부라지만 그 집 노예도 아니고 이런 식의 갑작스러운 해고는 너무 부당한 거잖아요. 따져묻기라도 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서 다시 그 집으로 향했어요. 때마침 대문 너머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사모님이 정원으로 나오더군요. 누군가와 통화 중인 것 같았죠. 당신 일처리 이따위로 할 거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고! 통화 중인 상대가 누군지는 몰라도 사모님은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아까 저한테 할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무서운 목소리로 상대를 다그치더군요. 처자식이 있었잖아! 그럼 당연히 그 처랑 아들 놈도 죽였어야지! 내가 지금 그것들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아니야, 확실하다니까! 생긴 게 임명식 그 새끼랑 똑같이 생겼다고! 이름도 비슷하고 어디 그뿐이야? 목 뒤에 그 새끼가 갖고 있던 별 모양 점도 똑같이 있었어. 확실해. 사모님의 입에서 남편의 이름이 튀어나온 순간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짝 끌어안고 담벼락 뒤로 몸을 숨겼어요. 그리고 사모님의 통화 소리에 한층 더 귀를 기울였죠. 애초에 영식이 그놈을 처리한 이유가 뭔데? 유산 때문이었잖아. 근데 처자식이 있으면 어떡해? 우리 집 재산이 다 그 거지 같은 것들한테 넘어갈 거 아니야? 당장 그 처자식도 처리해. 어디 감히 일을 이따위로 처리하고 내 돈을 받아가? 아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그때처럼 오토바이로 쳐버리면 되잖아. 내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말해줘야 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고 뭔가 무시무시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비밀을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사모님이라는 사실도요. 사모님이 이윽고 전화를 끊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일단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고요. 다음날 아들을 유치원에 보낸 뒤 남편을 죽게 만든 오토바이 운전자를 찾아갔어요. 저를 본 운전자는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아니, 사모님이 여긴 어쩐 일로...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아니요. 바깥분 그렇게 돌아가시게 만들었는데 제가 무슨 염치로 잘 지냈겠어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듯 연기하는 그 얼굴을 보고 있자니 너무 가증스럽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연기할 생각하지 마요. 이미 다 알고 왔으니까. 네? 다 알고 왔다뇨? 우리 남편 땡땡동 사모랑 짜고 일부러 죽인 거잖아요. 말해봐요. 얼마나 받았어요? 그게 무슨...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모르는 일입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운전자가 허둥지둥 몸을 일으켰어요. 전 그런 남자에게 준비해뒀던 멘트를 던졌죠. 이대로 자리 뜨면 후회할 텐데? 나한텐 이미 증거가 다 있거든요. 그냥 바로 경찰서 갈까 하다가 그쪽 할머니 생각에 마음이 약해져서 기회를 주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사실대로 말해요. 그럼 그쪽은 봐줄 수도 있어요. 전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요? 내가 아무래도 괜한 선심 베푼 모양이네요. 그럼 그냥 바로 경찰서로 갈게요. 저는 운전자를 지나쳐 카페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그 운전자가 얼른 저를 잡아 세우더군요. 잠깐만요. 그러지 마세요. 전 아무 잘못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라고요. 뭘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운전자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충격적이었어요. 놀랍게도 저희 남편이 그 집 사장님의 하나뿐인 자식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금 사모님이 계모로 들어오면서 남편을 죽어라 괴롭혔고요. 결국 그걸 못 견딘 남편이 집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댁 사장님이 최근에 뇌졸중으로 한번 쓰러졌거든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는데 어쨌든 그 일로 사모님이 사장님 돌아가시고 유산의 향방에 대해 관심이 부쩍 생겼나 봐요.
지금 두 분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어서 사장님 돌아가시면 그 아들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둘이서 유산을 나눠 갖게 될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옛날에 집을 나간 바깥분이 문제가 된 거죠. 어쨌든 호적상으로 자식이라 유산에 대한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남편을 죽였다는 건가요? 그게 말이나 돼요? 처음엔 사모님도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냥 만나서 유산 상속 포기각서만 받을 생각이었는데 바깥분이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아버지와 둘이 얘기하겠다고 냉정하게 선을 그었나 봐요. 처음엔 사모님이 절 섭외해서 그냥 겁만 주라고 했는데 나중엔 그냥 죽이라고. 죄송해요. 그땐 저도 빚 때문에 돈이 너무 급할 때라 정말 죄송합니다. 그제야 남편이 죽기 전날 밤 통화했던 상대가 누군지 짐작이 가더군요. 저는 상간녀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의 계모인 그 사모였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와 원망감이 끌어올랐죠. 모든 걸 사실대로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선처해 주시는 거죠? 전 이미 죗값도 다 치렀고 그 사모님이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제가 복수하고 싶은 건 그 여자뿐이니까 그쪽은 그냥 넘어가 줄게요. 대신 오늘 저 만났다는 건 그 여자한테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이제 제가 갈 곳은 한 군데뿐이었어요. 마침 아들이 하원할 시간이라 아들을 챙겨 목적지로 향했어요. 바로 남편의 친부가 일하는 회사였죠. 사장님 좀 불러주세요. 약속이 되어 있으신가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약속은 안 했는데요. 임영식 씨 저랑 아들이라고 전해주세요. 입구 앞 경비원에게 말을 전한 지 10분이나 됐을까요? 사장님이 깜짝 놀란 얼굴로 달려내려왔어요. 그 집에서 파출부로 일하면서 몇 번 얼굴을 봤었기 때문에 저를 보곤 바로 안색이 굳더군요. 아니 파출부 아주머니, 이게 대체 무슨 질 나쁜 장난입니까? 장난이라뇨 사장님. 저도 오늘에야 알게 됐을 뿐이에요. 죽은 우리 그의 아버지가 사장님이라는 걸 말이죠. 그게 대체 무슨... 이의 얼굴을 보고도 모르시겠어요? 아들의 얼굴을 본 사장님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저는 아들의 고개를 숙이게 해 뒷덜미에 있는 별 모양 점도 보여줬죠. 그러자 사장님의 두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이럴 수가... 그럼 그쪽이 정말 우리 영식이 부인이란 말이오? 근데 대체 우리 영식이가 죽었다니 그게 무슨... 그 말 그대로예요. 영식 씨는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걸 사주한 사람은 다름 아닌 사모님이고요. 못 믿겠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사모님을 불러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두 눈을 껌뻑거리던 사장님이 이내 비서를 시켜 사모님을 호출시켰어요. 사모님은 30분도 안 돼 현장에 나타났고요. 저와 아들을 보더니만 죽일 것처럼 눈에 불을 켜더군요. 아니 이봐요 아줌마. 그때 내가 해고라고 한 말 못 알아들었어? 어디 남의 남편 회사까지 와서 행패야? 남의 남편이라뇨? 엄연히 제 시아버지 되시는 분인데 못 뵐 이유가 있나요? 그 한마디에 사모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제가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더군요.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사모님이 그때 갑자기 저희 아들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고 이어서 절 해고할 때까지만 해도 영문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겠네요. 저랑 저희 아들이 사장님 유산을 상속받게 될까봐 그렇게 두려우셨어요? 아니 이 미친 여자가 대체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잡았대 생각하지 마요. 당신이 사람 시켜서 우리 남편 죽인 것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말에 사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쩔 줄 몰라 하던 사모는 재빨리 사장님에게 달려가 항변하더군요. 아니에요 여보. 저런 정신 나간 여자 말을 믿는 건 아니죠? 내가 영식이를 죽이다니 말도 안 돼요. 끝까지 잡아떼겠다 이거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준비해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사모가 집 밖으로 나와 가해 운전자와 통화할 때 그리고 가해 운전자를 제가 따로 만났을 때 몰래 녹음해둔 파일이었죠. 그 안엔 사모와 그 가해 운전자의 끔찍한 범죄가 샅샅이 기록돼 있었네요.
이래도 계속 잡아댈 거예요? 그 음성은 조작된 거야. 너 인연 어디서 왔어? 누가 시켰길래 이렇게 날 모함하는 거냐고? 여보, 난 정말 아니에요. 내가 영식이를 죽이다니. 저건 다 조작된 거예요. 그래요? 정말 조작된 파일인지 아닌지는 경찰서 가서 확인해 보자고요. 저는 바로 112를 눌러 경찰과 통화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그 사모가 번개처럼 달려와 제 손에서 핸드폰을 빼앗아 던져버리더군요. 이 망할 년이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사모는 자기 죄를 인정하거나 다름없었어요. 그 순간 충격에 빠져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장님이 사모에게 다가가더군요. 당신? 어떻게 당신이 영식이를? 그놈이 무슨 죄가 있다고 죽여? 그깟 돈이 뭐라고? 분노를 참지 못한 사장님이 사모의 뺨을 때렸어요. 그러자 사모가 눈에 도끼를 품고 대들더군요. 다 당신 때문이잖아! 그놈을 잊고 살 땐 언제고 죽을 때 돼서 왜 찾는데? 왜 전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당신 옆에 딱 붙어서 젊음 다 바쳐 수발든 건 나야. 당신 아들 노릇한 것도 영식이 그놈이 아니라 내 아들 영춘이라고. 우리 모자가 영식이 그놈보다 훨씬 당신한테 헌신했는데 왜 당신 재산을 우리가 아니라 그놈한테 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 정말 그깟 돈 때문에 영식이를 죽였단 말이야? 아무리 괴물하지만 어쩜 그렇게 잔인해? 그래도 그놈 서류상으로는 당신 아들이라고! 울부짖는 사장님 앞에서 사모는 비소를 지었어요. 아들 같은 소리 하네. 피 한 방울 안 섞였구만. 무슨 그 뻔뻔한 새끼 끝까지 총각이청 날 속였어. 저 자식이 있는 걸 알면 해코지할까봐 끝까지 나한테 거짓말했다고. 개자식, 더 잔인하게 죽였어야 했는데. 시모의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나마 남아있던 한 줄기 이성이 뚝 끊어졌어요. 저는 그대로 시모에게 달려가 뺨을 때렸고요. 그것도 모자라 머리채를 잡고 탈탈 털고 배에 주먹질을 했죠. 시모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요. 불성사납게 오줌까지 지리더군요. 아파? 우리 남편은 아마 더 아팠을 거야. 이 금수만도 못한 여편네 같은 이... 두고 봐.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줄 테니까. 감옥 얘기에 사모의 두 눈에 번쩍 빛이 들어왔어요. 평생 부잣집 사모님으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아왔을 테니 옥살이가 무서웠겠죠.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만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군요. 아줌마, 아니 사모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제가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요. 영식이 그놈만 없으면 된다는 생각에 그만. 제가 감옥 간다고 해서 영식이가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 나이에 옥살이 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제발 선처를 베풀어줘요. 네? 선처? 살인자 주제 선처 같은 소리 하네. 그래, 당신이 감옥 간다고 해서 죽은 남편이 살아 돌아오진 않겠지. 근데 내 속이 후련해질 것 같거든. 난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을 불렀어요. 이미 이 회사로 찾아오기 전에 경찰서에 가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고 도움을 구한 상태였거든요. 혹시라도 사장님이 제 편을 안 들어줄 때를 대비해서 말이죠. 덕분에 빠르게 경찰들이 와줬고요. 사모와 그 가해 운전자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어요. 조사 결과 남편의 죽음은 역시나 단순한 사고가 아닌 두 년놈의 음해라는 게 밝혀졌고요. 사모와 그 가해 운전자는 구치소에서 바로 감옥으로 넘어갔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뒤늦게 저에게 속았다는 걸 알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뭐 어쩌겠어요. 이미 자기 손엔 수갑이 채워진 상태인데요. 사장님은, 아니 시아버지는 뒤늦게 아들의 유해 앞에서 펑펑 눈물을 쏟으셨어요. 미안하다고. 무심했던 이 아비를 용서하라면서 무릎까지 꿇더군요. 저는 시아버지가 남편과 이별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기 위해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는데요. 한 보름쯤 지났을까요? 시아버지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아들에게 못한 만큼 저희 모자의 뒤를 봐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제 와서 내가 이러는 게 너무 염치 없다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내게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없겠니? 그 여자하고는 이혼했고 둘째 놈도 내보냈다. 얼굴만 보면 자꾸만 그 여자가 한 짓이 생각나서 어쨌든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하나뿐인 며느리와 손주놈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구나. 함께 살자는 시아버지의 제안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었어요. 이 말이 시아버지지 그전까진 제게 고용주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을 잃은 슬픔과 회한에 잠긴 시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차마 거절의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타부타 말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아들과 같이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시아버지는 저희 모자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요. 가정부 아주머니에게 시켜서 제가 살림이든 뭐든 일은 절대 못하게 했고요. 틈만 나면 뭐 갖고 싶은 거 없냐, 먹고 싶은 거 없냐 물어보셨네요. 어디 그뿐인가요? 됐다고 했는데도 제 옷장에 온갖 명품 옷과 가방을 빼곡하게 채워주셨어요. 특히 하나뿐인 손주에겐 손수 장난감을 사주고 놀아주며 마치 죽은 남편에게 못한 걸 보상이라도 하듯 애정을 쏟아부었네요. 아들도 그런 시아버지의 따뜻함에 점점 마음을 열었고 집안 분위기도 한결 좋아졌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시아버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솔직히 남편이 그렇게 될 때까지 나몰라라 했던 시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도 조금은 있었는데요. 늦게나마 저와 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시아버지를 보면서 점차 마음속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런 행복도 아주 잠깐이었어요. 제 처지가 확 달라졌다는 걸 안 친정 부모님이 갑자기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집을 나왔을 때도, 남편이 죽었을 때도, 아들 좀 봐달라며 손을 내밀었을 때도 무정하게 내치던 주제에 갑자기 저희 시댁까지 찾아와선 친한 척을 해대더군요. 심지어 남동생과 올케 부부까지 애들을 데리곤 같이 왔어요. 대문을 열어보곤 얼마나 기겁했나 몰라요. 아니, 다들 어쩐 일이에요? 서울까지 이렇게 연락도 없이. 얘는 애미애비가 딸년 집 찾아오는데 연락은 무슨 연락? 박하사도는 집에 계시니? 회사 가고 안 계세요. 아무리 딸 집이라고 해도 이렇게 찾아오면 실례죠. 더군다나 저 혼자 사는 집도 아닌데. 오늘은 이만 가주세요. 제 차디찬 말에 친정엄마의 표정이 바로 표독스러워졌어요. 아니, 이 기집애가 넌 어쩜 그렇게 무정하니? 늙은 애비애미가 찾아왔는데 얼른 집 안으로 들여서 대접하진 못할 망정. 아이, 엄마 그렇게 화내지 마. 누나도 좀 참고. 내가 기니 할 말이 있어서 온 거니까 급한 마음이 연락 못한 건 미안해. 응? 중간에 낀 남동생이 급하게 저와 엄마를 달랬어요. 그리고는 입가에 비굴한 미소를 띠고 말을 잇더군요. 실은 내가 회사 그만두고 작게 사업을 하나 해보려고 하거든. 근데 돈이 좀 부족해서. 누나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제야 친정 식구들이 때로 쳐들어온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절로 나왔죠. 인간들이 어쩜 이렇게 뻔뻔한지. 가족이라고 하면서도 언제나 절 무시하고 내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저를 이용해 먹으려는 속셈이 너무나도 뻔하게 느껴졌어요. 뭐? 내가 돈이 어딨어서? 에이, 이거 왜 이래? 죽은 매형이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누나랑 영준이한테도 뭔가 떨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아직 없으면 사돈 어른한테 잘 얘기해서 부탁 좀 드려보면 되잖아. 내가 왜? 아이, 누나 정말 이럴 거야? 가족끼리 왜 이래? 다 같이 잘 살면 좋잖아. 가족? 너 지금 가족이라고 했어? 네가 언제 날 가족으로, 누나로 여긴 적은 있고? 늘 하녀 취급했잖아. 내가 아버지 반대로 대학 못 가서 울고 있던 날에도 너 어떻게 했는데? 그만 질질 짜고 가서 너 먹을 라면이나 끓여오라고 했지? 제 말에 남동생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자 그런 남동생을 제치고 친정엄마가 앞으로 나서더군요. 이 기집애가 언제적 일로 아직도 가슴에 앙심을 품고 있어? 그만하면 됐어.
이제 좀 잊어. 그래요. 옛날 일은 잊는다 쳐요. 근데 바로 몇 달 전만 해도 엄마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우리 아들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부탁 좀 했더니 칼같이 거절했잖아요. 너 알아서 살라고.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엄마고 아버지고 두 분이 알아서 사세요. 전 없는 자식인 셈 치고요. 아니 얘가 진짜 너 정말 애미한테 이럴 거야? 그렇게 친정 부모님과 얼마나 투닥거렸을까요? 새삼 이 뻔뻔한 인간들에게도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얼마나 절 우습게 여겼으면 제게 그렇게 막대하고도 이렇게 또 찾아와서 사업 자금을 내놓으라 하겠어요? 일단 알겠으니까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라고요. 곧 아버님 오실 텐데 이 모습 보고 화라도 내면 그땐 용철이 사업 자금이고 뭐고 다 물 건너가요. 제가 나중에 따로 연락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친정 식구들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도와달라고 했죠. 시아버지는 알겠다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다 말하라고 하더군요. 며칠 뒤 저는 친정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사업자금을 빌려주겠다고 했죠. 남동생의 얼굴이 바로 환해지더군요. 그게 정말이야? 정말 빌려줄 수 있어? 그래. 아버님이 얼마든 지원해 주시겠대. 그리고 그동안 나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조만간에 여행이라도 같이 가재. 뭐? 여행? 해외도 상관없대. 호텔부터 비행기 값, 거기에 드는 부대 비용까지 다 대주시겠다고. 그 말에 남동생과 올케는 물론 친정 부모님의 두 눈도 반짝였어요. 다름 아닌 탐욕의 빛이었죠. 이후 그 인간들은 머리를 맞대고 작당 모의를 하더니만 유럽에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유럽? 좋지. 이번 기회에 좋은 데 가서 푹 쉬다 오자. 제 말에 남동생과 올케, 친정 부모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그들 앞에서 일부러 더 친절하게 굴며 그 인간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려줬죠. 여행이 다가올 무렵 저는 시아버지와 제 비행기를 취소했어요. 그리고 친정 식구들에겐 그럴듯한 핑계를 댔죠. 어떡하지? 아버님이 갑자기 감기에 걸리셔서 이번 여행 같이 못 갈 것 같아. 아버님이 아픈데 며느리인 내가 여행을 가기도 좀 눈치 보여서. 대신 이거 아버님이 주신 카드인데 현지에서 돈 쓸 일 있으면 다 이걸로 써. 호텔은 내가 다 예약해뒀으니까 걱정 말고. 아무것도 모르는 친정 식구들은 희희낙낙이었어요. 조금의 의심도 없이 바로 유럽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그리고 그 인간들이 비행기를 탄 순간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시아버지의 카드를 정지시켰고요. 호텔 예약도 싹 다 취소했습니다. 며칠 후 유럽에 도착한 친정 식구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누나, 이게 무슨 일이야? 호텔 예약했다며? 근데 우리 이름이 없다는데? 그리고 카드도 하나도 안 먹혀. 저는 일부러 천연덕스럽게 답했죠. 그거? 내가 호텔 다 취소하고 카드도 정지시켰거든. 뭐? 누나 미쳤어? 아니? 그 어느 때보다 멀쩡한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런 돈을 써가면서까지 너랑 부모님 여행 보내줄 이유가 없더라고. 뭐? 누나 갑자기 뭔 소리야? 그동안 너랑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한 짓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약과 아니니? 이제부턴 더 이상 날 이용할 생각 마. 전화기 너머에서 남동생의 목소리가 점점 다급해졌어요. 누나, 이게 말이 돼? 우리 지금 여기서 꼼짝도 못하게 됐다고. 어서 카드 다시 살려줘. 어머니 아버지도 함께 계시잖아.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엄마랑 아버지가 그렇게 끼고 들던 대단한 아들인데 그 정도도 해결 못해? 이만 끊는다. 유럽에서 잘 즐기다 와.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어찌나 통쾌하던지 몇십 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았죠. 며칠 뒤 초췌한 모습으로 돌아온 친정 식구들이 찾아와 다시 한번 따지기 시작했어요.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우리를 이렇게 망신주다니. 어떻게 부모한테 이따위 장난질을 쳐? 친정엄마가 씩씩대며 외쳤지만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꾸했어요. 부모?
부모가 부모다웠어야 부모지. 내가 힘들 때마다 번번이 내치기만 한 인간들이 어떻게 부모야? 내가 시가로부터 얼마를 물려받든 당신들한텐 한 푼도 줄 생각 없어. 왜? 당신들은 내 가족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더는 헛물켤 생각하지 말고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아니 얘가 정말... 분노를 참지 못한 친정엄마가 저를 때리려고 했어요. 옆에 있던 아버지도 달려와 저를 잡으려 했죠. 하지만 저는 바로 일어나서 밖에 있던 경호원들을 불렀어요. 여기 이 사람들 좀 내보내줘요. 그리고 다신 집안에 들이지 마세요. 계속 난동 부리면 경찰에 신고하고요. 네, 사모님. 경호원들은 순식간에 움직여 친정 식구들을 대문 밖으로 내쫓았어요. 다들 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단호하게 문을 닫고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친정과의 연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그래도 아무렇지 않더군요. 없는 이만 못한 가족들이었으니까요. 현재 저는 시아버지 그리고 아들과 셋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아직까지 정정하시고요. 아들 역시 시아버지 사업을 물려받는 걸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디 앞으로의 인생은 큰 어려움 없이 평탄하기만 했으면 좋겠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